네, 뇌촬영 영상이 재판에 활용됩니다. 한국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에서 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던 박춘풍의 뇌 영상이 박 씨의 항소심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흉악범에게 사이코패스 심리검사를 하는데요. 국선 전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박춘풍이 이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받아서 1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뇌 감정의 핵심은 일반인의 뇌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전 전두엽과 안화 전두엽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전 전두엽은 분노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안화 전두엽은 충동 조절 기능, 공감 능력을 조절합니다. 박춘풍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안화 전두엽입니다. 촬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인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과 사진을 제시하고요.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 피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박춘풍은 어릴 적 눈을 다쳐서 안화 전두엽 등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씨와 변호사 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신적 장애에 따른 범행이라는 건데요. 뇌 영상 촬영 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그리고 희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뇌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저런 일을 저지를까라고 하는데 이런 걸 직접 재판에서도 따져보는 것 같네요. 네, 이번이 정말 우리나라 그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예. 이 피고인들의 뇌를 들여다보는 이런 그 형태가 됐는데요. 예. 이 담당하신 이 항소심 이 부장판사님이 특히 이런 이 법심리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의 어떤 이 검사 요청에 대해서 응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1심에서는 사이코패스로 인정을 받아서 예.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로 인정받을 때 보통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한 20여 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예. 그 기준으로 했는데 좀 미달됐다. 사이코패스로 인정되기는 어려운데 좀 너무 과하게 됐다라는 걸 하나 주장해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주장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서 왼쪽 눈을 다쳐서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예. 오른쪽 눈이 진짜 눈이 아니라 이제 가짜 눈이다. 의안을 꼈다. 그런데 만약에 의안을 끼면서 이 뇌 앞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그 뇌 앞쪽에 있는 그 영향이 사람의 어떤 충동 조절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줘서 분노 조절을 못한다.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연 이 범죄를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정신이 아파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을 이렇게 심하게 무겁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법원이 그럼 한번 검사를 해보자. 대신에 김하일 아까 말씀하셨던 시화방조제에서 자기 아내의 시체를 여러 차례 유기했던 그 사람의 범행이 좀 비슷합니다. 네. 이 사람의 뇌도 한번 검사를 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좀 이전과의 재판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뇌 검사를 한번 시행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토막살인한 사람이 뭐 더 이상 무슨 선처를 호소할 때가 있겠느냐라는 네. 일반적인 감정이 듭니다. 아니,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살았는데 본인은 어떻게든 죄값을 덜 치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비록 뭐 토막살인을 저질렀건 뭐가 됐건. 네. 뭐 이 두 가지 지금 법적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양형에 그러면 나중에 땅땅땅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죠. 우리가 어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흉악한 범죄 이런 게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려면 먼저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포함해서 과연 이 사람에게 이 책임을 물을 만큼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는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걸린 겁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했느냐? 그렇죠. 이 사람 너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니라고 물을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때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이 사람이 얘가 무슨 판단 능력이 있었을까? 미성년자, 그렇죠. 촉법소년 그거랑 이런, 예. 비슷하게 이렇게 정신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에 이제 그 의문점을 갖고 이번에 이 조사가 정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예. 이 결과에 정말 뇌 손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은 양형에 분명히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만 미국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뇌과학을 수사나 형사재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